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공지 드리는 사항들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이제 한 달 동안 뭐 자료를 찾거나 자료를 올리거나 질문을 하거나 하는데 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별 게시판 중에서 라이팅이라고 적혀 있는 이 탭을 클릭을 딱 하시면요. 현재 지금 게시물이 3개가 올라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라이팅 수업 공지라고 있죠. 물론 뭐 조회수가 23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들 보신 것 같기는 한데 뭐 중요한 것만 좀 집어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TOEFL 라이팅 교재는 꼭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주교재는 꼭 필요합니다. 주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고요. 부교재는 따로 구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아까 뒤에다가 비치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핸드아웃으로 수업 부교재로 활용하는 것들은 다 항상 핸드아웃으로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그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과 동일한 PDF 버전을 제가 반별 게시판에 또 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로 수업하기가 편하시거나 아니면 미리 예습을 하거나 뭐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반별 게시판 공지를 저기 확인하시면 돼요. 이 PDF는 이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PDF는 수정 및 인쇄가 자유로운 핸드아웃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운로딩을 하거나 열람은 자유롭지만 수정이나 인쇄는 불가능한 노트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수업을 제외하고는 Day 2 핸드아웃부터는 그 PDF가 두 종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핸드아웃이라고 적혀 있는 PDF는 인쇄 자유롭고 다운로드 자유롭고 비밀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실 때 뭐 태블릿 PC나 이런 데가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뭐 수정을 하거나 노테이킹을 하거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노트라고 적혀 있는 파일은 이제 수업 시간 때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 뭐 필기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복습용입니다. 핸드아웃은 예습용, 수업용, 그리고 노트는 복습용. 라이브로 수업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노트라고 설정되어 있는 파일은 다운로드는 자유롭고 열람도 자유롭고 비밀번호가 없어요. 하지만 수정을 하거나 인쇄를 하려고 하면은 비밀번호를 요구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설정을 해놓은 거니까요, 여러분. 노트 파일은 화면에만 띄워놓고 참고하는 용으로, 복습용으로 활용을 하시고, 핸드아웃은 수업과 예습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첨삭은 트라이얼 테스트를 포함해서 4번 제공이 되고요. 공지 다음날 저녁까지 반별 게시판에 게시글로, 이게 좀 되게 중요해요. 게시글로 첨부 파일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첨부 파일, 뭐 구글 닥스나 뭐 워드 파일이나 뭐 한글 파일이나 이런 거 절대 첨부하지 마시고요. 이제 과제를 올리실 때는 그냥 게시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데서 작성을 하셔도 돼요. 다른 데서 작성을 하시고 이제 게시글로 복붙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이 수업을 하면서 저랑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가짓수가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각종 수업 자료 받기. 두 번째, 과제 올리기.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기.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모든 걸 라이팅 반별 게시판으로 다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첨삭 게시판 이런 거 라이팅에서 저 활용하지 않고요. 그냥 라이팅 게시판에서 자료도 받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과제도 거기다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질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이 현장 강의의 장점이 뭔가요?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 전후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대면 질문을 디스커리징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라이팅은 여러분 과목 특성상 말로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작성을 하려고 해요라고 할 때는 뭐 브레인스토밍이나 아이디에이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작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라는 그냥 그런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멘트를 자세하게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를 물어보건 한 문장을 물어보건 한 표현을 물어보건 절대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반별 게시판에다가 익명 설정해서 비밀글로 설정해가지고 질문을 그냥 하시면 돼요. 그게 조금 더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제를 활용을 하셔도 돼요. 과제하다가 궁금한 게 많이 생기죠. 그럼 이제 뭐 과제하다가 이 부분은 이 표현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이 잘 안 나서 한 30초 정도 고민을 했어요. 이런 것들 다 괜찮으니까요. 밑에다가 질문을 다 해주세요. 그럼 제가 적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공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Day 1 handout이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handout이라고 적혀 있는 PDF가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뒤에다가 비치해드린 handout 있죠? 네, 그것과 동일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handout 그 PDF 하나만 올라가 있고요. Day 2부터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 보세요. 자, 예습 수업용이 뭐라고요?
handout. 그죠? 네, 그리고 복습용이 note. note는 다운로딩 자유롭고 그리고 열어보는 것도 비밀번호가 필요 없지만 인쇄를 클릭하는 순간 비밀번호 요구를 할 겁니다. 일부러 제가 이렇게 설정해놨어요. 사실 이거 뭐 맘먹으면 얼마든지 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라이딩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고 이제 머리로 플레이아웃만 해서는 실제 시험장 가서 100% 얼어버리세요. 글을 못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직접 써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이렇게 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수업 시작하면 되겠네요. 자, 수업 공지 들어가시면요. 요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정교한 진도표가 있습니다. 요 진도표도 이제 PDF로 첨부가 되어 있는데 같이 보면서 중요한 거 설명드릴게요. 이번 달 수업이 좀 특이하죠, 여러분. 이제 그 추석 전 수업이 지금 요 전기 수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끝나고 그 다음 주 금요일, 월요일 그때 2차 개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 화면 녹화를 제가 수업 끝나자마자 업로딩 하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유튜브 링크를 따가지고 아까 보신 반별 게시판 있죠? 거기다가 제가 똑같이 Day 1 수업 영상 링크라고 제가 요번 달만 이거를 수업 끝나자마자 계속 그냥 달아버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복습을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그냥 복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링크 클릭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반 수업을 못 받으신 분들이나 한 분들도 그렇게 참고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라이브 수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라이브 영상도 당연히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복습 링크도 제가 또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두 가지 루트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요. 수업 진도표는 아주 간단해요. 뭐 컬럼은 3개 정도 있고요. Day 1부터 20까지 있고요. Day 1부터 10까지가 통합형, Day 11부터 20까지가 토론형입니다. 통합형, 토론형 이렇게 반 나뉘어서 가고요. 그리고 아주 간혹 가다가 학생분들 중에 저는 월 중간에 시험을 봐요. 그래서 통합형 토론형을 두 개를 다 다뤄보고 시험을 보고 싶은데 데이 1부터 10까지 통합형만 하기 때문에 토론형을 듣지 못해서 좀 뭐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통합형 과제를 토론형으로 전환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두 개를 다 미리 작성을 해줘도 괜찮으니까요. 그건 저한테 미리 좀 와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비고 보시면요. 오늘이 통합형 인트로덕션이죠. 그리고 이제 진도표 보시면요. 몇 페이지에서 어떤 어디오 트랙을 들어가지고 무엇을 진도를 나갈지가 다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디에서 과제가 나오고 그 assignment review는 언제 하는지, 시험은 언제 보고 그 시험 리뷰는 언제 하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 원래 20번 수업인데 이게 뭐 18번 수업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 놓치게 되는 수업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화면 녹화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버전으로 화면 녹화해가지고 수업처럼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게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이제 그 월말에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설문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토플 라이팅 아예 처음이신 분 혹시 계신가요?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감안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플 라이팅이 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아주 기초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통합형과 토론형인데 통합형에서는 일단 여러분 키워드 두 개 정도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받고 가셔야 돼요. 키워드 두 개가 뭐냐? 요약과 전달입니다. 통합형. 요약과 전달. 요약과 전달. 이 두 개의 키워드로 다 수렴해요. 요약과 전달. 왜 요약이냐? 당연하죠. 취사 선택할 정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실전 문제를 나중에 좀 더 접하시게 되면 분명히 느끼겠지만, 이거를 어디까지 내가 취합을 해서 전달해야 되지? 이게 어디까지 하면 오버고, 어디까지 하면 적절하고, 어디까지 하면 데피션트한 거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어떤 정보를 해야 될지가 가장 키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전달이에요. 전달. 전달은 간단하죠? third person perspective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당연한 얘기를 왜 하죠? 당연히 뭐 he, she, lecturer, speaker, writer 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막상 글을 쓰다 보면은 third person perspective를 중립적으로 유지해 주는 거는 대부분 다 잘 하세요. 근데 우리가 동사나 형용사를 쓸 때 여러분 단어가 모든 단어가 다 중립적이진 않죠. positive tone word도 있고 negative tone word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칫 잘못 사용을 해서 우리는 중립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reading과 listening 중에 한쪽에 편을 드는 듯한 wording이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The writer presents three compelling reasons for something something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거 문제 있는 문장이거든요. 어떤 단어가 문제가 있을까요? The writer presents three compelling reasons for blah blah blah라고 글을 썼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점수 깎여요.
어떤 단어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예, 맞아요. compelling. compelling이라는 단어가 되게 설득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쓰면 괜찮아요. The writer claims that there are three compelling reasons. 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가 그렇게 얘기했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나는 중립을 지킨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the writer presents three compelling reasons 하면 이제 나는 그 사람의 reason들을 compelling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렵게 느낄 필요는 없으십니다, 전혀. 왜냐하면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뭐 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글 앞부분에 쓰는 그런 표현 형태들, 템플릿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잡혀 있으면 이런 건 실수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요거까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 템플릿은 왜 템플릿이냐? 귀에 걸면 귀걸이 같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고 굉장히 제네릭하고 어떤 특정 인물이 이거는 이 사람의 완전 시그니처 표현이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템플릿이에요. 미국 사람 100명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게 일반적인 표현들. 뒤집어 얘기하면 뭘까요? 템플릿은 구체성을 띠고 elaboration이 들어가면 더 이상 템플릿이 아닌 거예요. 구체적이고 특징적이면 범용성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막 쓰기가 힘들고 그리고 구체성을 띠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그 다음 내용과 연결도 어색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안 좋은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키워드 두 개, 뭐였죠, 여러분? 요약과 전달, 요약과 전달, 요 두 개에 맞춰가지고 문형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풋을하고 아웃풋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달에 이어서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수업을 한번 들으신 적이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문제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들어온 학생분들이 매달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설명 항상 하고 넘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죠. 근데 옆에다가 제가 괄호를 하나씩 다 만들어 놨어요. input, input, output, output, input, output. 왜냐면 input, output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대부분 학생분들이 라이팅 수업을 들으실 때 인풋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뭐 토플 뭐 문제를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가 좀 잘 출제가 될지 어떤 표현이 유용할지 이런 걸 알려줬으면 좋겠다.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반밖에 안 되니까요. 인풋 과정에 이어서 실수 없는 전달을 하고 루틴을 확립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번, 5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그 아랫부분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형 및 접근법 파악. 자, 문형은요, 여러분 주교재를 보시면, 자, 제가 충전기 좀 연결할게요. 자, 문형은 여러분 주교재를 보시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막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글을 작성을 할 때에는, 이거 정치 토픽이네. 이거 알아봤자 사실 글 적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여기 적혀 있는 요 세 가지예요. 자, 여러분이 맞닥뜨린 토픽이 이미 지나간 과거 이벤트인지, 지금도 관찰 가능한 현상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 미래 policy나 뭐 미래 suggestion이나 미래 예상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고 문형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리딩 패시지가 3분 동안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딱 처음에. 그래서 3분 동안 그 첫 번째 인트로 패러그래프를 딱 읽으시고 이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 이벤트를 다루고 있어.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요약과 전달을 하는 타스크이기 때문에 정보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음,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강의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the, the government had already purchased 700 square kilometers of land to convert into wetland, and once this is accomplished, native habitat will be restored.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리스닝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자, 정부 땅 샀나요, 안 샀나요? 샀어요. 복원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보를 전달을 해서 이제 요약을 할 때 땅을 이미 샀고 복원까지 이미 다 했다라고 실수를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땅도 안 샀고 복원도 안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땅도 살 예정이고 복원도 할 예정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아직 안 일어난 일인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루고 있는 토픽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범주에 들어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 추정 같은 경우는 cause or source of an event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현상 설명은 feature, function, role of an object, phenomenon이라고 적혀 있고요. 미래 예측은 benefit, drawbacks of a policy or plan.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랑 수업을 하면서 금방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요거를 요약을 할 때 무엇을 요약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세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쟁점. 자, 쟁점이라는 거는 여러분 토픽의 하부 개념이에요. 토픽은 설명의 대상이지만 쟁점은 찬성과 반대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tax on tobacco products 이런 식으로 토픽을 잡는 것보다 raising the tax on tobacco products 정도로 구체화를 시켜놔야지 여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찬성과 반대가 갈릴 수 있는 토픽, 이게 이제 가장 처음 잡아야 되는 토픽이고요. 저기 요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각 글과 강의자가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의 이유와 근거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뭐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좀 금방 적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리딩상 정보를 어떻게 추출을 할지 이런 것들에서는 요것만 좀 제가 하이라이트 드린 것만 좀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자, 도입 문단에서는 반복되는 어휘나 테마로 소재 및 그리고 더 구체적인 이슈를 파악을 합니다. 반복되는 어휘 및 테마. 이거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자, topic은 by definition is the most repeated word or phrase within a given range. 그래서 주어진 range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wording이나 theme을 찾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지시대명사 같은 거 보면 꿀팁입니다. This, these, that, such 이러면서 이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딱 잡아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아, 이거 자꾸 반복하네. 이게 topic이겠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연습하면은 금방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critical reading 같은 그런 표현들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critical reading을 해야 된다, 뭐 직청직해를 해야 된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자, intro paragraph를 읽고 나서는 예상을 꼭 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 이후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서 세 가지의 원인이 나올지, 세 가지의 source가 나올지, 세 가지의 function이 나올지, 세 가지의 benefit이 나올지, drawback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면서 글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cause 1, 2, 3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되는 표현들은 뭐 due to, 뭐 leads to, 아니면 뭐 owing to 이런 식의 표현들 있죠. 그런 것들을 집중을 해서 포인트를 먼저 빡빡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예상을 하는 글을 읽기를 하셔야 된다. 자, 아까 제가 요약이라 그랬죠? 뭘 요약을 해야 되느냐? 가장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육하 원칙을 우리는 5W1111H라고 얘기를 해요. What, why, how, when, where, who입니다. What, why, how, when, where, who. 자, 요 중에서 여러분, 요약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what과 그리고 why. 그래서 reading passage에서는요, 각 문단에서 what, why에 해당하는 요소만 간략하게 한 문장 내외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좀 다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what은 그냥 쉽게 말하면 topic이에요. topic, subject matter. 무엇에 관한 글인지. 그리고 why는 거기에 따르는 특정 argument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아래 보실래요? 아래 보시면 listening 강의에서는 what, why에서 하나가 더 추가됐네요. 그죠? what도 들어가고 why도 들어가고 그리고 how도 들어가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reading과 listening을 여러분이 본다면은 listening의 정보가 훨씬 더 충분하게 구체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 타스크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 나머지 얘기해 볼까요? 자, 6하 원칙 중에서 what, why, how가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 뭔가요, 그러면? when, where, who예요. 근데 요 세 가지도 아는 게 중요한 게요. 강의를 듣잖아요. 강의를 들으면 손이 되게 바빠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어떨 때 손이 되게 바빠지고 정신이 없어지느냐? 뭔가 리스팅이 막 들어갈 때, 뭐 wheat, rye, corn, 뭐 hay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갈 때, 아니면은 내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지명이 언급이 되거나 연도가 언급이 되거나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되거나 할 때 당연히 리스닝은 한 번만 나오고 다시 안 나오기 때문에 불안감이 당연히 생겨요. 아, 이거 내가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뭐 아까 말했던 뭐 700 square kilometers of land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면은 이 700이라는 숫자도 되게 중요해 보이고 그 지역도 중요해 보이고 다 중요해 보여요. 근데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when, where, who에 관한 요소는 강의에서 distraction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걸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어떻게 걸을 수 있는지는 수업하면서 좀 더 말씀드릴 겁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제 유용한 표현, 이제 그 인풋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요. 기본형이라고 쓰여 있고 의역형이라고 쓰여 있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내일 수업할 핸드아웃을 좀 미리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반별 게시판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제가 오늘 나눠드리지는 않았지만 내일 나눠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샘플 서머리가 지금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기본형 서머리가 있고 환원형 서머리가 있고 의역형 서머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기본형 summary는 뭐냐? 그 reading과 listening에 나오는 그런 기본 정보들 있잖아요. 이거를 paraphrasing은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약만 해놓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요소별로 뽑아서 마치 조립식 법문을 만들듯이 딱딱 끼워서 만든 summary입니다. 왜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느냐? 사람마다 어휘력과 표현력과 글 쓰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단순히 나라면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쓰면 만점 나라고 보여줘 봤자야 그거를 따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따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눠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본형은 조립형이에요. 조립형. paraphrasing 일부러 안 했습니다. 두 번째 환원형 같은 경우 환원이 여러분 영어로 paraphrase, paraphrase. 그러니까 뭘 paraphrasing 했냐? 핵심이 되는 동사나 형용사를 살짝 paraphrasing하는 버전이 환원형. 그리고 의역형 같은 경우는 완전 프리스타일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역형은 문장 구조도 다양화하고 that 이하의 종속절 쓰지 않으며 좀 이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을 하되 좀 더 요약의 기능과 그리고 표현을 아는 대로 이제 다 활용을 한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자, 유용한 표현 익히기에서 기본형.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모든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 동사 11개. 요거부터 일단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The writer argues that, asserts that, 그리고 believes that, claims that 여기 들어가 있는 동사들이에요, 여러분. 다 되게 일반적인 동사들이거든요. 제가 외우시기 편하라고 A, A, B, C 이렇게 알파벳타이징까지 해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서머리를 작성을 하다 보면요. 이 부분에서 동사를 잘못 사용하거나 틀리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된 이 동사들은요. 귀에 걸면 귀걸이 같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고 웬만해서는 실수를 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동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형으로 꼭 요 단어를 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11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미가 굉장히 일반적인 동사 11개. 그리고 의역형을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죠. 주장, 반대, 관찰, 인용, 설명, 제안, 추정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별로 케이스 스페시픽하게 딱 특정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주장을 할 때 쓰는 표현, 반대를 할 때 쓰는 표현, 관찰할 때 쓰는 표현, 설명을 할 때 쓰는 표현, 제안을 할 때 쓰는 표현, 추정을 할 때 쓰는 표현.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잘못 쓰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반대에 여러분 disputes라는 단어이죠. disputes. 자, 보통 학생분들이 summary를 작성할 때 이래요. 거의 10중 8구 이렇습니다. The writer claims that 더 한 문장을 쫙 쓰시고요. 그 다음 문장 쓸 때 약간 pausing을 하고 고민을 하세요. 내가 claim을 썼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쓸까라고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 과정 중에 내가 미리 만들어둔 확실한 동사가 없으면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시기도 하세요. The writer disputes that. 근데 여러분, claims that과 disputes that은 뒤에 작성되는 내용이 완전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claims that이라고 뒤에 작성을 하시면요. 뭘 claiming을 하는지를 쓰면 되는 거고요. disputes that 뒤에 쓰는 거는 무슨 대상을 반대하는지를 쓰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마치 그냥 비슷한 뜻이야. 그러지 뭐 claim도 썼으니까 dispute 쓰고 debates도 쓰고 뭐 rejects도 쓰고 막 그냥 써야지. 그래서 그냥 이런 검증 없는 표현들을 막 써버리면은 내가 의미한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항상 현장 첨삭하거든요. 학생분들 과제 작성하시면 여기다 띄워드리고 익명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라고 설명을 드려요. 근데 거기서 항상 매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있는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 리스트 그대로 다 외울 필요 없지만 일단은 구분은 하셔야 돼요. 쉽게 쓸 수 있는 동사 리스트 그리고 상황별로 쓸 수 있는 동사 리스트 이런 것들을 나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뒷장 한번 보실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평가 기준에 맞춰 글쓰기라고 적혀 있죠. 5점, 4점. 여러분이 ETS 웹사이트에 들어가셔도 여러분 평가 기준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 raw score 5점이 만점으로 돼서 이게 30점으로 변환이 되는 그런 체제거든요. 근데 4점까지의 평가를 보면은 기분이 딱히 나쁘진 않은데요. 3점부터는 확실히 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점, 4점이 raw score는 1점 차이지만 3점, 4점 사이에 엄청난 디바이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30점으로 환산했을 때는 어떤 정도의 점수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18점을 ceiling으로 해서 20점을 살짝 못 넘기는 그 점수와 20점 초반부터 중반까지 가는 그 점수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기준을 보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4점은 이런 게 4점짜리예요. 반영할 내용을 정확하게 다 반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내용상으로 전달할 걸 다 전달했어요. 딱히 흠잡을 게 없는 걸. 그게 디폴트로 4점짜리입니다. 근데 여기 아래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전달을 할 때 평가라는 기준들이 있어요. 평가 기준에서 뭔가 흠이 잡힌다. 그러면은 3점 카테고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평가를 드릴 때, 그래서 첨삭을 드릴 때, 실제 시험에서는 항목별로 점수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몇 점이야? 그냥 나와버리고 끝나지.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글의 흐름은 괜찮으나 expression이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expression이라는 요 항목 때문에 점수가 깎이고 있어요. 요거를 개선을 해야지 4점 카테고리로 일단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4점 카테고리는 점수 레인지가 뭐냐 여기 적혀있죠? 19에서 24점 정도의 레인지가 4점 카테고리예요. 그러면 4점에서 5점 카테고리는 어떻게 가느냐? 4점에서 5점 카테고리는 흠잡힐 것이 없는 그림을 넘어서서 거기에서 표현도 다양해지고 syntax variety도 있고 어법적인 그런 구성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그랬을 때 5점 카테고리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수업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실수 없는 전달은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다른 거 다 한글로 써놓고 요것만 영어로 써서 왜 그럴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구글링 해보시라고. 뭐 예를 들어서 sentence fragments가 정확히 뭔지 모르시잖아요. 구글링 해보세요. 네. 검색 결과 엄청 많이 뜰 겁니다. sentence fragments가 뭔지 이거 하면 점수 깎이는구나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5번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들여야 되는 습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습 루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하는 수업에 대해서 오늘 당장 수업이 끝나고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Day 2 handout 제가 아까 잠깐 띄워드렸죠. 여기 첫 장을 보시면요. 자, 이런 단어표가 하나 있어요. 동사가 modify.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항목에 항상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modify를 형용사로 바꾸면 뭘까? 명사로 바꾸면 뭘까? modify는 뭐 modification 정도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보셔야 돼요. 예습상. 근데 이거를 왜 하느냐? 되게 중요해요. 일단 1차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외계어 같은 형용사 동사를 쓰지 않기 위해, 명사를 쓰지 않기 위해. 이것도 일단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문장을 작성할 때 글 써본 사람은 한 번이라도 써보면 분명히 느낄 거예요. 문장 하나 작성하고 다음 문장 쓰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항상 중간에 렉이 생겨요. 재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간에 20초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30초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다음에 할 말을 몰라서 고민을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문장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지 몰라서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A contributes to B라고 문장을 썼어요, 제가.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다음 문장에 뭔가를 이어가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바꿔보세요. contribute를 명사로 바꾸면 뭐죠? contribution이죠? 그러면 다음 문장에는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A contributes to B. Such contribution leads to C.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미 작성했던 문장에서 단어나 표현을 하나 잡아서 다음 문장에서 언급해서 작문을 하는 게 평가상 너무 좋아요. 이거 되게 좋은 작문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 학생분들이 어때요? 글이 되게 choppy하잖아요. A contributes to B 하고서 그 다음 문장에서는 also furthermore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문장이 왜 연결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문장에 대한 레퍼런스를 줘가면서 문장의 연결을 깔끔하고 매끄럽고 문장 연결에 기름을 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가 뭐냐? 이 단어가 동사론 뭐고 형용사론 뭐고 명사론 뭐고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잡아서 딱 변화를 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표를 입력을 하시고 생소한 어휘나 예문은 검색 후 세 번 필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라이팅은 기준이 좀 사실 까다로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리딩에서는 단어 뜻만 알면은 대략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bdicate란 단어는 뭐 자리를 놓고 내려오거나 퇴위를 한다는 뜻이고요. renounce는 무언가를 이제 무언가를 denying을 하거나 give up 한다는 뜻이에요. 그 두 개 뜻이 비슷비슷합니다. 리딩에서는 그냥 그 두 단어의 뜻을 알면은 그냥 문제는 대충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라이팅을 할 때는요, 어떤 맥락에서 abdicate를 쓰고, 어떤 맥락에서 renounce를 쓰고, 어떤 맥락에서 abnegate를 쓰고, abrogate를 쓰고, 다 달라요. 어색하게 표현을 쓰면은 라이팅에서는 100% 감점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설프게 아는 단어는 안 쓰는 게 좋아요. 제가 라이팅 수업하면서 제일 죄책감을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단어를 새로 알려줬는데 어설프게 써서 점수가 깎이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문장으로 못 쓰는 단어다라고 하면 예문 검색 무조건 하셔야 되고 AI 통해서 문장 제너레이팅 하셔가지고 이 문장 자연스럽게 문장 만들어 이 문장 에리어매틱하게 관용적으로 문장 제대로 만들어주고 긍정 부정 톤 반영해서 만들어줘라고 입력만 하시면 요즘은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예문 두세 개는 꼭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복습 루틴이 더 중요한데요. 요거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업 중 학습한 대로 글과 강의 노트 테이킹 이후에 샘플 노트와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노트를 기반으로 이제 기본형 서머리를 작성을 먼저 해보세요. 기본형 서머리에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나는 의역형도 좀 편한데? 아니면 환원형까지 갈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세 가지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하는 모든 글들은 글을 작성하고 나서 무조건 어법 프로그램 돌려보세요. Grammarly가 됐건 아니면 워드에서 그 그래머를 수정하는 게 됐건 뭐가 됐건 돌려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토플은 언어 시험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거 있죠. 관사 실수. 더 쓸 때 쓰고 쓸 때 더 쓰고 이거 맨날 틀리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주어 동사 수일치 못하는 사람들. 단순지 복순지 못 맞춰가지고 맨날 막 주어 동사 일치 못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 있죠. 시제 맨날 틀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괴리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인풋은 되게 잘하시거든요. 나는 강의자가 뭐라고 하는지 다 알아들었어. 다 정리했어. 뭐 점수가 근데 18점이지? 어법 표현 실수를 무지막지하게 한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주어, 동사, 수일치, 시제, 관사, 전치사, 기초적인 것들, 아주 기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매일 운동을 하듯이 루틴으로 만드셔가지고 없애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번역기로 글과 강의에서 의도된 내용이 이게 중요합니다. 글과 강의에서 의도된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번역은 요즘에 그냥 AI 다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거를 굳이 AI랑 구분을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AI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약간, 내가 살짝 거지같이 얘기해도 제대로 번역을 해줘요. 의도를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근데 번역기만 딱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 형태만 딱 보기 때문에 내가 표현을 잘못 썼거나 아까 말했듯이 뭐 claims that, disputes that 이런 것들을 잘못 쓰면은 그게 그대로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되게 어색하게 의미가 나오네? 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기 무조건 돌려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AI예요. AI를 활용해서 하나만 더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그리고 지금 동사 두 개 나왔죠. 형용사, 동사, 형용사가 그 ETS에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품사 두 개거든요. 동사, 형용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쓰고 다양하게 쓰느냐. 이게 평가상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쓰는 동사나 형용사가 이게 키워드입니다. 관용적인지, idiomatic한지, 관용적인지를 꼭 물어보세요, AI한테.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내 글을 바꿔줘가 아니에요. 내 글을 그럼 수정해줘가 아니라 내 글을 비평해줘라고 하셔야 돼요. 내 글을 보고 내가 쓴 글에서 동사나 형용사의 사용이 어설프면은 이게 왜 관용적이지 않고 톤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을 해줘.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확인을 다 하셔야 돼요. 동사, 형용사가 평가가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는요, 혼자 연습을 하시던 복습을 하시던 과제를 하시던 매번 하셔야 되는 그런 루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게 크게 이렇게 해요. 자, 문형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지, 그리고 기본 템플릿에서 어떤 표현들을 익혀나가야 될지,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평가표 보고서 이제 집에서도 찾아보시면 되고요. 실수 없는 전달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 이제 감점 사항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한 게 이 루틴 확립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데이 2부터 바로 적용을 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좀 횡하죠? 횡하죠, 요거? 요게 예습 수업용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노트로 올려드린 파일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기가 다 적혀 있어요. 빼곡하게. 그거를 수업 중에 활용하면은 본인 학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답안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빈칸으로 보시고요. 복습할 때 제가 수업 진행 속도가 오늘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업 시간이 4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는 제가 말이 빨라지면 한 2배속 정도로 빨라질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노테이킹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노트 파일을 보시면서 복습하면서 그걸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놓치는 거는 하나도 없도록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이제 의역형 그리고 환원형 이렇게 이제 그 서머리가 세 가지 버전으로 기본 환원 의역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PPT로 띄워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내일 수업하면서 이제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복습 잘 하시고요. 오늘 이제 그럼 수업 끝나자마자 여러분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반별 게시판, 로그인해서 반별 게시판 들어가기. 로그인해서 반별 게시판 들어가기. 들어가서 진도표 다운받고 그리고 데이 1, 데이 2 핸드아웃 다운받고. 그죠? 요거는 바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하시고 복습하시고 내일 좀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의 영상 링크는 제가 수업 끝나자마자 1시간 내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